반갑습니다. 저는 각인영어전문학원과 대치명예학원에서 수능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함태환입니다. 자, 2025년 전국 단위 첫 모의고사가 3월 26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산불이 아직 진화되지 않은 지역도 있고요. 특히나 또 제가 운영하는 학원 근처에서 또 안타까운 싱크홀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해서 그 사고의 여파로 또 이제 특정 학교에서는 급식이 제공이 안 돼서 또 이제 빵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시험을 치른 학생들도 있는데요. 아무튼 첫 모의고사 보느라고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을 했고요. 또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 이번 시험이 좀 어땠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애가 시험 보고 왔다는데 좀 난이도가 어땠는지 좀 이런 것들을 또 얘기하고 싶은데 또 대화를 또 차단하고 이런 학생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시험에 대한 총평과 그리고 향후 학습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난이도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이게 난이도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이제 어려운 시험이라 그래도 내가 쉬우면 쉬운 거고, 쉬운 실험이라 그래도 내가 어려우면 어려운 건데요. 그래도 제가 여러 해 동안 이제 수능 영어를 가르치면서 좀 그래도 나름대로의 어떤 객관적인 난이도를 좀 예상을 해보면 자, 쉽지 않았던 시험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쉽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어려웠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어려웠다라고 할 만한 시험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풀리는 시험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3월 학력평가를 보게 되면요, 이제 재작년 그 전에 이렇게 보게 되면 거의 1등급이 3%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대평가 1등급은 4%대인데 그보다도 더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또 아이들이 또 고1, 2 때 봤던 시험과 3학년 때 보는 시험의 이 난이도의 갭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겨울방학에 또 이제 영어가 절대평가라고 또 이제 소위 말해서 유기하죠. 안 하죠. 그래서 이제 또 시험을 보게 되면 점수가 낮게 나오고, 요게 이제 매년 반복되는 패턴인데, 이제 그 정도, 1등급이 3% 정도까지 나올 정도의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쉽게 풀리는 시험은 아니었다. 그죠? 그래서 1등급 예상은, 요건 아직 이제 N수생이나 재수생들, 요런 학생들이 아직 시험을 안 본 시험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한 5에서 6%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 정답률 30%대의 문제가 한 문제 나왔습니다. 39번 문장삽입 문제에서 한 문제 나왔고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시험 같은 경우는 정답률 20%대 문제도 막 나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30%대 문제가 한 문제 있었고, 근데 정답률 40%대 문제, 요 문제도 좀 만만치 않거든요. 요 문제도 만만치 않은데 40%대 문제가 5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30번 어휘 문제, 33번, 34번 빈칸 문제, 36번 순서 문제, 또 38번 문장 삽입 문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엄청나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쉬운 시험은 아니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을 살펴보면 항상 우리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거, 이제 수능 영어에서 가장 어려운 유형이라고 하면 빈칸, 순서, 삽입, 요거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예전하고 같이 어떤 변함없이 어렵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번 시험에서는 간접쓰기 영역이라고 하거든요. 순서 배열, 문장 삽입, 이런 문제들을 간접쓰기 영역이라고 하는데, 그 간접쓰기 영역에 대한 오답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이 어려웠는지 요거를 좀 살펴보면, 자, 일단 첫 번째로 긴 문장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의 좀 특징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이제 수능을 내는 출제 기관은 평가원이죠. 근데 이번에 본 시험은 이제 교육청에서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결이 다른 문제들도 좀 있습니다. 결이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오히려 평가원 같은 경우는 해석을 막 어렵게 하고 단어를 어렵게 해서 난이도를 조정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냥 우리 아이들이 꼭 알아야 될 단어들, 요거 가지고 조금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를 출제를 한다면,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장을 엄청나게 막 길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보면은 이제 긴 문장이라고 했을 때 한 문장인데 막 6, 7줄 이렇게 되는 문장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해석에 대한 대비, 해석에 대한 연습이 안 된 친구들은
이런 긴 문장을 해석하는데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아는 단어들 이렇게 뽑아가지고 대충 무슨 말인지 그냥 해가지고 그냥 또 풀고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험은 긴 문장에 대한 해석이 어려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빈칸을 보면요. 이제 빈칸 같은 경우는 선지 선택이 관건입니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평가원에서도 발표를 했는데, 이제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어떤 우리 수능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이제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영어에서도 킬러 문항을 배제하는 기조가 이제 계속해서 올해도 그렇게 갈 거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는 킬러 문항이 안 나온다라고 해서 어려운 문제가 안 나온다. 이게 사실 이제 표면적인 발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수능 영어에서 이제 킬러 문항이라고 예시로 보여준 게 뭐냐면, 지문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어려운 문제들 있죠? 이제 그런 문제들을 안 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문을 읽었을 때, 이거 뭔 말이야?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능에서 어떤 문제가 나온 적이 있냐면, 뭐, 변호사의 그 수임료, 요거 산정 방식, 뭐, 요런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어떤 어려운 소재, 어려운 지문, 요런 것들을 좀 배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지문을 배제하면, 그러면 난이도에 있어가지고 좀 이게 너무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건드리냐면 선택지. 요거를 좀 까다롭게 냅니다. 그래서 킬러 문항 배제 이슈가 있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지문은 쉽게 읽히지만 선지 고르는 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런 패턴이 이어지기 때문에 요번에 우리 빈칸 같은 경우도, 자, 32번 빈칸 같은 경우는 빈칸에 부정 표현이 있기 때문에 선지를 여러분이 생각한 것과 반대로 골랐어야 되고요. 자, 33번 빈칸 같은 경우도, 이제 지문도 좀 어려웠고, 선지도 이제 골라야 되는데, 요게 오답 속어라 그래서 아닌 것들을 좀 제낄 줄 알아야 됩니다. 아닌 것들을 제끼다 보면 하나 남거든요. 이제 그렇게 좀 골랐어야 됐고. 자, 34번 빈칸 같은 경우도, 요 34번 빈칸은요, 오히려 한 1등급, 2등급 받는 친구들이면 빈칸에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되는지는 파악이 됐을 겁니다. 근데 선지에서 그 말과 같은 말이 뭐인지, 요걸 영어에서 이제 패러프레이징, 말 바꿔 쓰기라고 하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까다로웠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선지, 이렇게 고르는 연습, 선택지 고르는 연습을 좀 꾸준히 해야 된다. 빈칸 틀린 친구들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서 삽입,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오답률 탑5 중에서 3문제가 순서 배열 아니면은 문장 삽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트는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항상 강조합니다만, 문제가 실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적절한 순서를 찾으시오. 적절한 위치를 찾으시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적절한 순서 또는 적절한 위치를 찾으려고 접근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못 찾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빈칸은 또 곧잘 푸는데 순서는 다 틀리고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내용 파악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순서 삽입은 그거랑 좀 문제 푸는 결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뭐 적절한 내용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순서 배열과 문장 삽입이 어려웠다. 자, 어떻게 요거를 공부해야 될지는 요 다음에 학습 방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제가 점수를 받으면서 틀린 문항에 대한 그 번호를 받아보니까 특정 문제 유형에 취약한 친구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빈칸은 다 맞았는데 순서 삽입은 다 틀렸어.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또 의외로 또 순서 삽입은 맞았는데 빈칸 틀렸어.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뭐 빈칸도 틀리고 순서도 틀리고 일치불일치 틀리고 막 듣기도 틀리고 막 뭐 이런 친구들은 그냥 좀 어떻게 보면 영어가 부족한 거고요. 그 정도는 아니고 이제 문제를 푸는데 특정 유형에서 좀 약점이 이제 드러낸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려고 사실 이런 모의고사를 보는 겁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수능 말고는 다 연습이거든요. 다 연습이에요. 이것도 연습이고 6월 평가 모의고사 연습이고 9월도 연습이고 다 연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의고사에서 잘 나왔다 그래서 수능에서 잘 나온다는 보장은 없고요. 또 모의고사에서 1등급이 안 나왔다 그래서 수능에서 1등급이 안 나온다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여러 해 동안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계속 모의고사 1등급 받는데 수능에서 2등급으로 미끄러지는 친구도 있고요.
수능 직전 모의고사에서 3등급 받았는데 수능 봤더니 1등급 나오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하나하나에 일희일비 하지 말고 이런 자기가 이제 이번 시험에서 어떤 문제 유형을 집중적으로 틀렸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향후 학습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75점 미만은요, 이게 높은 확률로요, 해석이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해석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해석 중심으로 학습량을 늘려야 됩니다. 이게 영어에 대한 노출도 좀 부족한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수강생 같은 경우는 이제 루틴이 이제 나가기 때문에 매일매일 꾸준하게 좀 영어 학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해석 중심으로, 맞죠? 해석 중심으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제 제가 해석 같은 경우도 이제 좀 학원마다 좀 상이합니다만, 제가 해석이 안 되는 친구들 중심으로 제가 좀 클리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업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챙겨주면서 해석 같은 경우도 좀 챙겨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고3이라고 하면 고1, 2에서 어느 정도 해석이 돼서 올라온다든지, 또 이제 고3이 되면 또 이제 열심히 하고 이런 친구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제 피지컬, 신체적인 것만 고3인데 정말 이 고3인지 중3인지 공부 더럽게 안 하고 이런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 제가 좀 챙겨서 해석을 좀 시키면서 좀 데리고 가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대입 파악이나 빈칸에서 틀린 친구들은요, 요겁니다. 이게 대입 파악이나 빈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대입 파악 특히나 그냥 읽은 다음에 대충 무슨 말인지 읽은 다음에 대충 선지 고르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지문에서 명확하게 근거를 찾아야 됩니다. 특히 빈칸 친구들은 빈칸에 들어갈 말 또는 빈칸에 들어갈 말에 대한 근거가 지문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인지를 자꾸 찾아가면서 문제 푸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읽고 그냥 문제 풀고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지문에서 명확하게 근거 찾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택지, 그러니까 지문을 잘 읽어도 선택지를 고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연습해서 선지 고르는 능력을 올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서 삽입 같은 경우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이 순서 삽입은요, 적절한 순서 또는 적절한 위치를 찾으려고 접근하면 굉장히 어려운 유형입니다. 그래서, 자, 이 순서 삽입 같은 경우는 BAC, 순서를 얘기를 해보면, 자, BAC면 BAC여야 할 명확한 단서가 있어요. 또는 문장 삽입에서 3번이면 3번, 4번이면 4번에 들어가야 할 명확한 단서가 있습니다. 그 단서를 찾는 거예요. 그냥 읽고 그냥 푸는 게 아니고요. 이 단서 때문에 BAC야. 또는 이 단서 때문에 이 문장은 4번에 들어가야 돼.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읽어가지고 BAC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 4번 괜찮은 것 같은데, 이래서는 절대 이게 안정적인 정답률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서 중심으로 판단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순서 삽입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취약한 유형이 이번 시험에서 드러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유형에 맞는 학습을 해야 됩니다.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시즌 2로 넘어가면서 이제 터닝 포인트 유형편을 개강을 합니다. 그 유형편에서는 각각의 문제 유형에 있어서 어떤 점에 좀 주안점을 두고 문제를 풀고 답을 골라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취약한 그런 유형에 대한 집중적인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순서가 약하다 그래서 순서 문제 100문제 풀면 그 다음에 다 맞히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순서를 푸는 일관된 방법, 또는 빈칸을 푸는 일관된 방법,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연습해 나가야 정답률이 오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3월 모의고사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평가원 모의고사 또는 수능도 마찬가지지만 이 어휘 카테고리 중에서 다이어에 대한 학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알고 있는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뜻으로 내버려요. 이런 패턴이 뭐 교육청, 평가원 할 거 없이 매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이어에 대한 암기를 계속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매번 다이어를 보고 있고요. 제 수업 듣는 학생들은 매번 다이어를 보고 있고, 근데 제가 이제 요번에 아이들한테 좀 약속한 게 뭐냐면은 저도 이제 이거를 항상 아이들한테 좀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저도 뭐 바쁘다는 핑계로 아직 못 만들었는데, 요번 중간고사
그 중간고사 기간에 한 일주일 정도 제가 휴강을 하거든요. 그때 제가 다이어 포켓북을 좀 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 수강생들에게 다이어 학습을 좀 가지고 다니면서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다이어 포켓북을 제작해서 좀 나눠주려고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다이어에 대한 준비도 열심히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험은요 다 연습입니다. 제일 중요한 시험은 수능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있어가지고 내가 부족한 부분, 그리고 내가 보완해야 될 방법,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나가면 되는 것이지 잘 봤다고 기뻐하거나 못 봤다고 슬퍼할 필요 없거든요. 자, 그래서 저랑 공부하는 학생들은 제가 이끌고 그런 방향으로 잘 나아갈 겁니다.